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입니다.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김병민 최고는 처음이시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뵙기도 하고 어디 두 분하고는 잘 아시니까요.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 얘기해가지고 당 차원이나 집단적으로 저도 저를 좋아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네, 공문 보내지 말고. 당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아닌가요? 눈을 보고 얘기해. 예. 자, 이 정면 충돌하던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 전용 용차를 같이 타고 상경을 했습니다. 뭐 약속 대련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이게 극적 반전 효과를 노린 기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볼지 종합적으로 한번 세 분 의견 좀 다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민 위원장님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아, 제가 먼저 예.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저도 요즘은 여의도 정치에서 좀 빠져서 지역에서 있기 그치, 때문에 지역이 더 중요하시니까 지금은. 네, 네. 뉴스를 통해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애당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파국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선이 불과 8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집권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도 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보다 수도권 중심으로 분연하게 중도 민심을 향해 나아가라고 메시지고, 이런 메시지에 따른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정부와 다소 다른 결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까지 가는 과정에 나왔던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과정이었다. 그 과정이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의 수직적인 관계로 한동훈 위원장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면 이거는 여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됐을 텐데,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 다음을 잘 보여줬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고 네. 신뢰감이 없었던 당대표였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이게 서로가 갈등 국면으로 치닫으면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언제든지 다른 결의 노선을 걸을 수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 않고 중간에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을 처음 비상대책위원으로 세웠던 그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얘기 먼저 들어보고 또 우리 장 네, 기자님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둬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예. 제일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제 서로 90도 인사하고 어깨를 대통령께서 툭툭 이렇게 치시고 또 기차로 같이 올라가자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안심했을 거예요. 두 분이 계속 갈등 분란 일으켰으면은 큰일 났다. 총선 어떻게 치르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나마 일시적인 봉합이라고 저는 보지만 일시적이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일시적이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전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00% 싱크로율이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얘기를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게 충성하는 분들이 더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비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신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장 기자님도 뭐 총체적으로 이 상황.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네. 민생을 6번을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눈밭에서 폴더 인사하는 거, 뭐 이제 공손하게 두 손 모으고 배꼽 인사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상황을 보면 안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치와 민생을 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면 그냥 서울이나 여의도, 용산이나 여의도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서천에 그 화재로 피해 입은
그 민생 현장, 그 참담한 민생 현장에 가서 20분 동안 사진만 찍고 온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서천시장에서 밤새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당장 이분들이 그 설 앞두고 그 현금으로 뭐 여러 가지 건어물 등을 미리 구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팔려고. 네. 저도 서천시장 가봐서 하는데 물건이 아주 좋거든요. 근데 그 당장 현금 지원이라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행안부 장관 등이 오니까 대통령 오시니까 그때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해보시라 예. 라고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정작 대통령은 20분 동안 그 1층에 있는 사람들 몇몇 만나고 20분 동안 만나면 몇 명이나 만났겠어요. 그냥 사진만 찍는 거 말고 진지하게 앉아서 아우 지금 당장 설 앞두고 이렇게 큰 횡행을 당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또 우리 국회가 나서서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둘러 앉아서 직접 메모하면서 민생의 현장에 왔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알길래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들 소리는 듣지도 않고 경호 때문에 2층에 있는 사람들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진만 찍고 기차 타고 도로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화재당한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당장 선거 앞두고 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여당이 그렇게 표가 중요하다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내내 뭐 했습니까? 총선이 중요하다. 선거 앞두고 당대표를 도대체 몇 번을 바꿨습니까? 예? 비대위원장을 몇 번을 바꾸는 겁니까? 이런 정당에서 정말 닥친 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해도 되는 것인가? 네. 김병민 위원장 얘기를 한번. 자, 뭐 하여튼. 말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 네, 뭐 총평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어제 화재 현장에 그 시민들 생각하기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150여 분을 만났다는 또 보도도 있고요. 네. 면담을 좀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거는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는 전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정쟁의 대상으로 재난 현장에 관한 메시지를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층에 계신 상인분들을 미처 다 만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측면이 있고 가능한 한 더 많은 분들을 배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있었던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뵐 수 있는 분들을 뵙고 또 이야기를 청해 들었을 거라 보고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제 현장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화재 재난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여기에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지를 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즉각적으로 특별 재난 구역 선포 등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왔죠. 결국은 항상 어떤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 상황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얘기합니다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작 절실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정치권의 이 이슈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한 보름 정도가 지나고 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여기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들어갔는지 여의도 국회가 논의를 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설 전까지 민주당이 냈던 메시지를 보니까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이 화재 현장을 지원해서 복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좋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순한 화재로 여기에 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소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인분들이 외상을 치러가면서까지 갖고 왔던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다 한 번에 사라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법상으로 지원하는데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여의도 정치권이 고민하게 될지 거기에 머리를 좀 보자. 맞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 하지 말까요, 얘기? 해 주십시오. 네. 그 민주당의 대응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냥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의 정치 화해 쇼를 서천에 가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비판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준비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대한야당으로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여권은 저렇게 쇼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냥 검토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할게요. 이런 식은 준비되지 않은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판하는 부분은 그럴만해요. 조금 더 저는 아쉬운 거는 보다 더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현장에
아니 서천 현장은 너무 심각해서 그런데 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간 거잖아요. 야당 대표는 왜 안 간 거냐.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홍익표 원내대표가 현장을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 때문에 못 갔죠. 예, 네. 못 갔다는 건데 참 이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있으니까 맞아. 정말 그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마다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정말 야당이 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도 좀 꼼꼼하게 좀 디테일하게 저는 수권 가능한 대한 야당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국민들이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심판할 결심이 이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린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의 선택지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저는 그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정책을 좀 러프하게 그냥 뭐 대충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능한 실천 네. 가능한 국민들이 보면 다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게 말뿐인 것인지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 그 수준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제로는 오늘 좀 국민의힘 상황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특히 네.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갈등 상황 이 세 분 다 취재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특히 세 명이 주말에 만났다 회동.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진짜로 이관섭 비서실장 보내서 사퇴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야 됩니까? 언론 보도를 네. 종합을 해보고 또 저한테 따로 여러 가지 정보예요라고 하면서 보내준 분들의 취재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사전에 토요일 날 또 어떠한 참모들과 대통령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의견 교환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참 부적절한 내용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당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좀 불쾌하고 불편해했다. 더 이상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이제 좀 진압을 해야 된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보호해 주지 않고 김경률 비대위원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거 우리를 더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치적인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끊는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지나 보니까 이게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갈등 분란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야 이거 총선 못 치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시장 간다고 하니 대통령도 나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이 된 것이다. 봉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좀 의문 나는 건 장 아니, 기자님한테. 그거는 사실관계가 제가 예. 그거를 디테일하게 취재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다 네. 얘기하시려고요? 네? 아니 다 얘기하시려고? 다 나오기도 했어요. 아니 일단 네.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잡은 일정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직접 취재한 내용인데 네. 일정은 대통령이 먼저 잡았다. 통상 이런 거는 중소벤처 비서관실에서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일정을 먼저 잡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 수산물 시장이고 해서 농해수 비서관실에서 먼저 이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고 네. 먼저 잡지만 사실 대통령 일정은 엠바고가 걸려서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여당에서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일정이 수정 공지가 나거든요. 한동훈 원래 당직자들 없었어요. 만나기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정 공지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가는 걸 알고 한동훈 위원장이 일정을 바꿔서 가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에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간 거지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잡고 거기에 대통령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요게 확인이 하나 돼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관섭 실장 이름을 공개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의문 나는 게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여기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그래서
관저로 일단 모여. 그래서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 시간부터 한동훈 위원장과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그리고 내가 이거 보도에도 나온 겁니다. 네.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등등등등등. 예. 섭섭함을 섭섭함을 마구 토로하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말씀하셨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뒤통수 맞은 거다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한 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거고 애시당초 한 위원장을 픽해서 비대위원장에 보낼 때는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보냈을 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최대한 무난하게 그렇죠. 잘 예. 그 이슈가 안 만들어지게 혹은 이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간 건데 그게 네. 아니라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원을 통해서 이 문제가 더 증폭되고 심지어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유까지 나오니까 격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신구 간의 권력 충돌이 세게 붙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네. 대통령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취재니까요. 것이죠. 이거는 뭐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아니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김병민 위원장님 예. 보시기에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사퇴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더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취재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해야 네, 될것 해석을 같아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할 당내 이유가 상황과. 있었을까 싶어요. 저는 한동훈 다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싶은데요. 한동훈 다음이 무너지면 여권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 기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잘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보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서게 된 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여론입니다. 여론. 여론 때문에 선 거다. 대통령이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을 아끼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렇죠. 제가 그 당시 이제 최고위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하면 좋겠는가 원내에서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안 나왔어요. 제가 뭐 용산이랑 교감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띄운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올 때 수도권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예.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나서 수도권 분위기 반전됐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매력적으로 소구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여론조사 지표도 나오는 걸 보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을 보고선 여권을 선택한다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칫 대통령과 갈등 구도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훅 무너지거나 흔들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의 재탕 삼탕의 반복이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윤석열 정당의 하명 정당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아하. 나름대로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아하.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달려가는데 예. 지향점과 목적은 똑같고 총선 승리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그 총선 승리하는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는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출마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영남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를 다르고 수밖에 없겠죠. 또 대통령실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도 지금 특검 구명이 안 끝났거든요. 그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2요구 했는데 해가지고. 민주당이 아직 그걸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좀 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가 좀 지어진 상태라면 그 다음 단계를 건너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워낙이나 정치권의 경우의 수가 좀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대통령실은 저는 있을 거라 보고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예를 들어 내부 진영에서부터 떠밀리듯이 가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최악의 수에 대한 가정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사에 관한 수도권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되게 어려웠던 난국이었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들을 자기의 한동훈다움을 유지하면서 하나씩 좀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당시 또 보수 신문도 한동훈 없이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봉합이 되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 의도했다고 봐야 됩니까?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쇼죠. 그러니까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예. 또한 정무적인 판단이 판단해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서로에게 상처가 안 되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최소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어제 아침자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성과와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지만 그건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당무와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거리두기 하시는 것이 어떨까. 좀 믿고 맡겨놓으셔도 충분히 당이 총선을 치를 역량이 되거든요. 네. 약간 좀 거리두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비유들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도 했었고 김경률 비대위원회 앞으로 근데 본인은 지금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좀 전에 우리가 인터뷰할 때는 2차전은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두고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어제부터 기자들 사이에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설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갈래를 통해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많은 그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은 그 김경률의 거취를 보면 이후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컨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거나 그러니까 세 가지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포울 불출마 선언, 두 번째 그 비대위원 사퇴, 네. 그다음에 둘 다 안 하는 거. 완전히 정치권을 넘어가는 거.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힘이 계속 실리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왜냐하면 앞서 그 우리 그 최고위원님께서도 한동훈 다움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네. 도대체 한동훈 다움이라는 게 뭐냐? 핵심 포인트는 민심이 한동훈 위원장을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끌어올린 것이지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 당 지지율은 정체 혹은 하락.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한동훈 효과가 쭉 있으려면 이게 동반 상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론 시장이 전혀 그런 게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동훈 다음을 실천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맞특지 않아 하는 대목에 대해서 시원하게 할 말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특검도 받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대목이 있다면 수사도 받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대목이 있으면 처벌도 받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 다움인 거죠. 그동안 정의로운 검사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그토록 민주당을 향해서 공박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면 네. 그런 태도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줘야 이것이 한동훈 다움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폴더 인사하고 하루 만에 완전히 봉합을 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한동훈 다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잠깐 그랬죠. 예. 싸움의 원인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김경률 비대위원 때문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걸 아무도 책임을 안 묻고 넘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정도는 사퇴시켜라라고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사퇴? 그러니까 그럼 네가 사퇴해. 근데 이렇게 사건이 이제 점층법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터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전망할 거냐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대통령실 최소한의 요구인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대통령과의 관계냐 아니면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키는 거냐. 비대위원 정도는 사퇴시키고 출마는 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 비대위원 사퇴시키고 마포에 출마하는 네. 방법. 그 정도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김병민 해요. 최고의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었습니다. 두 가지 공감하시는군요. 말씀하셨던 내용이 일환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이 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논란에 대한 첫 번째 이 대통령실의 명분 제기는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있었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위원의 그렇죠. 손을 번쩍 들었던 들어준 게 거. 예. 4천 논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비대위원들 중에 누군가가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전략 공천하듯이 가게 되면 공정성이 허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 박근혜 비대위가 있을 때 예. 이준석 전 대표도 비대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전 비대위원이 우리 다 불출마한다 아하. 하면서 공천에 드라이브 세게 걸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들고요. 비대위원은 하되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그러면은 방법. 완전히 비대위 힘이 전폭적으로 실리는 건 아닙니까? 모두가 다 내려놓겠다는 거니까. 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더 우리 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이다. 네. 이렇게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만약 김경률 위원이 앞으로도 마포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네. 하나씩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럼 여기서 가장 머리가 아픈 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일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왜요? 아니 계속 김경률 이사단이 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 김경률 위원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소구되는 목소리 큰 사람이었지만 근데 최근에는 국민들이 다 김경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의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그 안에서 굉장히 돌격적으로 대통령실과도 각을 세운다는 목소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을 끝까지 비대위에 두면서 마포을에 진짜 공천까지 해서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그 상황의 마지막 제일 긴장하게 되는 건 결국 정청래 의원이 아닐까. 의원이 현역 제가 의원. 요 얘기만 예, 조금, 우리 장윤선 예. 기자 얘기 듣고 너무 예. 아니 장수영님 뭐 본질이 김경률 사퇴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은 김건희 여사죠. 네.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둘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 김경률이 그만두니 아무 대세 지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만두면 김건희 리스크가 사라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김건희 특검이고 소위 얘기하는 명품백 플러스 알파의 이슈들에 대하여 네. 정부 여당이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다움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여기에 저는 선거에 승패가 걸려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울에서 출마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비대위원 그만두거나 말거나 그게 대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김경률 비대위원으로 좁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왜 김경률을 데려왔냐 이거예요. 김경률을 데려온 가장 큰 이유는 중도 포석이에요. 국민의 10 가운데 7명이 김건희 특검 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도 의견을 가지고 김경률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한동훈이 비대위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김경률 같은 사람도 들어와서 우리 당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슈를 받아들인다. 왜? 다양성을 존중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수 중도 보수까지 포괄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김경률 너 그만둬라고 하면 이 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이런 말은 하지도 못하는 정당이야. 우리 당 그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 제기하면 잘려. 절대 입도 열지 마. 그럼 아무도 얘기 못하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 10 가운데 7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는 정당이 된다면 그 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필패 전략인 거죠. 자, 김경률 얘기 듣고 예. 김경률 비대위원을 네. 정리를 하면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할 수 있는 간 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거를 대통령실이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거취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리고 최소한의 면피성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김경률 비대위원 그만뒀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그거보다는 일단은 용산과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 구성할 때 딱 선을 그었어요. 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비대위원 중에 총선 출마자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런 우리 제한 두지 않습니다. 출마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이 자기 스스로 공천 셀프 공천해가지고 총선 출마해?
이러한 비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마지막- 그렇게. 네, 마지막 우리 마무리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부. 예. 그래서 김경률 위원이 결국은 문내 쫓겨날 거다라는 평을 이제 하신 건데 지금 두 분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쫓겨날 거다라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예. 그런 가능성은 둔 건데 오히려 역으로 김경률 의원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네. 굳건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이네라고 볼 수 있고 네.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거 네네. 이게 지금 김경률 의원도 그렇고 박은식 비대위원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양지 꽃길에 출발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인재영입으로 이 당에 들어왔는데 예. 저보고 마포에 나가라. 아. 여기 전략 공천해 줄게라고 하면 저 인재영입 안 사양합니다. 안 나갑니다. 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꽃가마를 타고 있는 길이 아니라는 점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말씀 김병민 주시죠.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기를 저는 계속 바랬고 저는 96년도부터 보수파 정당에 있었는데 네. 윤석열 정권 좀 비판한다고 저 막 그 방송 나가지 말라고 막 방송사에 공문 보내고 막 그랬던 정당이에요. 아니, 왜 여기서 다양성을 인정을 개인 안 하고. 민원을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좀 다양한 얘기를 듣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한동훈 좋겠어요. 비대위 때 그런 압박들 없죠. 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광고 잠시 들으시고 다시 4부에서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토크킹 4부 시작합니다. 장윤선, 장성철, 김병민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이 잘못된 결정 관련 여론조사 이 3부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엠브레이 퍼블릭 케이스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한 내용이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 지금 좀 7천여 분 이상 같이 유튜브 같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 결국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결국은 내관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행형입니까? 이제 아니 봉합된 겁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요. 예. 당연히 진행형이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아니 그렇죠. 일단 특검이 살아 있는 것이고. 네. 죄송한데 하여튼 국민들이 진정. 예. 진짜 아니 바라는 바지 않습니까? 네. 아니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누구에게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법 앞에 평등이 아닙니까? 왜 그분 앞에서는 이렇게 굴곡된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예?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네. 이런 방식으로 갑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 문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약 고가백 관련해서 사과나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유감 표명을 하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것 같아요. 효과가요. 네, 시점도 너무나 늦었고 사과해야 돼 막 이것 때문에 여권이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한 사과나 유감 표명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좀 실기했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곧 다가올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의 판단을. 네. 계속 이 리스크를 계속 쌓아갈 텐데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답이 안 보여요. 네, 저는 여권이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네. 무리하게 막 쉴드를 쓴다거나 그 여기에 대해서 역으로 상대 지점을 공격한다거나 이렇게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있는 그대로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 다 엮지 않습니까? 네. 특검 문제는 도이치모터스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자연스럽게 명품백과 엮습니다. 근데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 보시기에 이렇게 좀 보시는 시각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받는 그 모습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함정이다. 있는 뭐 분도 있고 하지만 그 불법이다. 과정 자체에 대한 불법, 함정 취재 등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법적으로 의율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가라고 보면 대통령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특검이랑 다 엮어서 이야기가 쭉 이어가다 보니 결국 총선 때까지 야권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고 총선을 치르겠다. 네. 네거티브 요소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제2부속실 설치로 공식적인 보좌가 가능하게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도입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들을 하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4월 총선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크게 양대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선거에 한 번 국가의 아젠다를 갖고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2024년의 시대적 아젠다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출산부터 시작되는 국민들의 정말 갈급한 이런 정책적 문제들에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남은 3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국민께 해답을 줄 건지를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책적 경쟁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나아가야만 한다. 네. 장 소장님. 여권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명품백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상식과 도덕과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좀 매듭을 좀 짓고 가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명품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인데요. 대놓고 그냥 선물을 받은 그 고가의 명품백 300만 원짜리를 받은 거 이건 아주 그 단순한 이슈 그냥 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재미 그 목사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렇죠. 분이고 뭐 책을 뭐 줬다는데 도대체 무슨 책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한 것인지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저하고 한번 크게 한번 뭘 좀 해보자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뭘 크게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 여사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그냥 뭐 덕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융위원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 것인지 그리고 신라 면세점 봉투가 있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샤넬 화장품을 또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것들 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가 있는 건지 너무 확인할 이슈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품백 받았다 요것만 가지고 그 퉁칠 문제는 아니고 확인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철규 의원이 이것을 교통사고에 비유하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다. 피해자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관련해서 제가 그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려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송해요. 제가 김병민 최고에겐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없습니다 이제. 아 그러네. 옛날 다 이제 저기 됐으니까.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선거 못 해요. 동네 나가 보면 전부 이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거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세요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거하려면 선거할 수 있게 대통령실과 당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좀 이 때 아닌 당정 충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어떨까요? 사퇴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뭘 사퇴해요?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있는 게 낫습니까? 민주당으로서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막 분란과 갈등 불러일으키는 게 좋겠죠. 싸움 나는 게 더 좋다. 최후의 마지막 구원투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물러서면은요 국민의힘은 총선 얼굴 간판으로 누구를 과연 해야 될까요?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고 선대위 체제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싸워라 이제 어제 계속 이제 뭐 당에서 성명도 내고 뭐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여당 공격하는 게 야당의 본분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 안에 여러 가지 친명과 비명 막 싸우고 있고 친명 인사들이 또 조정식 사무총장 그만두라고 막 이렇게 내부의 분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자신들도 이제 본격적인 갈등과 분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을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도력과 리더십을 놔버린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재적인 갈등이 폭발했지만 민주당의 갈등의 이 에너지는 점점점 응축되고 있다. 언제 커져가고 모른다. 있다. 자, 요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 민주당 입장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뭐 나쁘지 않은 카드겠죠. 뭐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다 구원들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만 하더라도 나 과거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을 때
친꿀 오소리 뭐 하여튼 그분들 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었다는 거였어요. 내가 다시 들어갔을 때 또 그렇게 되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도 아, 있는데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향후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을 때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탈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한 분위기가 좀 될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어쨌든 절체절명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검찰 정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혁신당에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보다는 그래도 큰 당에서 정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번 마침. 주쯤에 예. 마침 하여튼 뭐가 복당의 있었는지 가능성이 모르겠지만 높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저는 뭐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예. 그럼 결국 이상민 의원하고 좀 바꾸는 그 결과가 된 거네요. 이현주 의원은. 한국 정치사에 예. 신기록을 남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어떤 거를 말했어요? 정당이 돌고 탈당하고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정당으로 돌아가는 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이 있을 때도 중도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 중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바른미래당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거쳐서 네. 그러니까 중도 보수까지 왔다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럼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약간 중도 포션에서 활동을 해서 극단적인 정치 신물이 나서 내가 여기에 대한 제3지대를 소구하다가 여기저기에 대한 몸을 담갔으면 아 본인이 한국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구나 생각할 텐데 네. 제가 기억하는 이현주 전 의원은 보수 정당에 있을 때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행동들이 정당을 이렇게 휙휙 넘어가는 일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한 언론 아침에 취재 수첩에 대한 제목,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 눈에 확 와닿던데 서민은 먹고 사느라 사투. 권력은 서로 살려고 사투. 아 사투긴 사투인데 다른 의미의 사투네요. 이게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봤을 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갈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3지대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예. 권했었고 본인도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현주 의원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그분이 알아서 할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네. 또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 골치 아픈 상황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냥 부산 남구을 그 박재호 당협위원장 의원하고 했었어요. 네, 남구을 당협위원장을 예. 사퇴하고 그럼 열흘 만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는 건데 그분 되게 전력이 세잖아요. 국민의힘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되게 많이 국민의힘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힘듭니까?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비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 가서 비판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더 이상이 세게 할 것 같아, 되겠습니까? 더 세게.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요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골치 아플 것 자 같아요. 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보면 민주당 지금 조정식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무총장 지금 불출마 선언은 지금 한 11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뭔가 희생 차원의 특히 이제 지도부 조정식 총장 비롯한 사무총장 비롯한 그런 불출마 선언은 없는 것 같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원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네. 나오죠. 민주당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대거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식 총장이 사실상 본인도 단수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남들은 다 경선시키고 막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조정식 의원이 계속 단수공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경선했어야 되는데 막판에 이해찬 대표가 정책위 의장이므로 당신 그냥 일이 많으니까 단수 공천 해준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을 때도 말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또 사무총장이 일이 많잖아요. 선거를 할 때. 그러니까 또 단수 공천 주면 이거는 폭발한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하나 이제 쟁점은 이분의 꿈이 이상민 의원처럼 국회의장이에요. 아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국회의장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표가 중요합니다. 국회의장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역들에게 좀 유리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원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친명 원내에 있는 분들이 조정식 문제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5대 5잖아요. 네. 여론조사 5, 그다음에 당원 5, 국민 5 해서 이제 5대 5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경선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표만 모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의 경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토론을 몇 번 해서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전 지역을 다 경선을 붙여라. 그렇게 해야 흥행도 되는 거 아니냐. 50만 명 뭐 국민 참여 경선 뭐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수의 경선을 통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검증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아이고. 보시기에 이제 공천이 좀 더 본격화되면 네. 양당 다 뭔가 뉴스도 많이 나고 갈등도 국면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민주당도 네.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겠죠. 맞아요. 지금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네, 조금만 말을 말씀, 보태면 네, 한 저희 지역이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30초 정도. 네, 죄송합니다. 네네. 현역 의원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상태로 중진들한테 페널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 동네에 있는 현역 의원이 3선 의원인데 누군지 경쟁자가 한 압니다. 7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요즘 표정이 밝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고 아하. 여론조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들이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원외의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꽤 불편할 수 있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불똥이 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장성철, 김병민 전 최고위원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